지난달 15일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린 내용이죠. 미국 증시를 둘러싼 금리 인상 부담감이 완화될 경우에 10월 달에 발표될 이 양대 펀더멘털 요인이 부각되고 또 올해 연말 장세가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증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꽤나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젠가부터 한 3개월 전서부터 예, 미국 경제는 뭐든 해든 잘 된다. 중국은 뭐든 해든 안 된다. 예, 오늘 중국이 1대1로 계획 10주년을 해서 사실 그 1대1로 포럼이 됩니다는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 예, 어제 우리가 방송에 중국에 대해서 금융권 장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사실 오늘 10월에 펀더멘탈 이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가 3,073 정도로 이게 주가가 떨어졌죠. 네, 종합권 증시 하는데요. 미국은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오늘 뭐부터가 됐던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기업 실적의 피날레죠. 예. S&P 500대 기업 중에 11%에 해당되는 55개 기업들이 또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예상치도 좋게 나왔고 실적치도 좋게 나오는 이런 모두 이렇게 나오는 데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어제 이렇게 이현 캐스케스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종전에 본 거는 좀 다른 점이거든요. 종전에는 예상치가 낮은 가운데 예. 실적치가 웃돌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렇죠. 이번부터는 예상치도 좋게 나오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상치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는 아마 작년에 그 3분기 이후서부터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플러스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혜택권은 은행이 지난 그 주소부터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 역시 그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은 어렵다 하더라도 은행 거는 수익이 돼서 그런지 은행이 대체로 보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본격적으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엔데믹이 지난 5월 달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예, 미국은 거기에 따라가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6월부터 엔데믹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그 3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엔데믹 첫 해에 올해 첫 여름철에는 사실 그 보상 심리, 보상 소비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기간으로 보면 4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3분기 지금까지 나온 실적으로 본다면 땡스기빙도 좀 이렇게 특수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부분도 특수 부분도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도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조심스럽게 월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신기한 점이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정말 아랑곳하지 오르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에 예. 미국의 투자가들입니다. 그것도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전쟁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예, 아마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속성을 그대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도 증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월등히 커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 어프너리지,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개인 투자 비중이 지금 61%입니다. 그래서 장세 흐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 비중이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미국 증시를 좌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지성이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가들이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독립 리서치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관련된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보다도 모든 것에 이렇게 정보를 집합한 개인 투자가들의 연계된 독립 리서치는 월등히 지식적인 측면
증권 관련된 지식적 측면이라든가 이론적 측면에서는 앞서는 거죠. 이게 아싸가 인싸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 지금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발생한 이후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퍼날르고 있습니다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간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같은 이런 것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 오로지 증시는 이게 펀더멘탈 두 가지죠.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로 대변되는 경기,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의 사실 기업들의 실적 이게 두 개 되겠죠. 그렇죠. 근데 3분기의 성장률 속보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되는 것도 좋게 되고 예. 그다음에 막상 오늘 S&P 기업의 약 11%가 발표됐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충돌로 증시적 관점에서 우리 김혜연 PD랑 같이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우리는 전쟁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한반도는 남북한이 그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게 충돌 문제가 증시의 청량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는 증시의 청량제 역할은 오늘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그 적확하게 잘 맞는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두 거물들이죠. 조지 소로스보다 워런 버핏을 젊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어려울 때 예. 사실 워런 버핏의 역할이 컸죠. 올해도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렇게 그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예. 역시 어려울 때 미국의 은행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 또 제닛 앨런이 워렌 버핏에서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훌륭하게 극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울 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젊은 투자자 사이에는 사실 워렌 버핏의 주가 상승과 함께 부각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투자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달인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같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흔들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건 전형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근데 조지 소로스는 헤지 펀드의 달인이거든요. 근데 헤지 펀드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 이거를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계기로 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자 잭슨 미팅 이후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이 향후의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전망한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잭슨 미팅의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이전에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워렌 예. 버핏은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낙관적으로 봤죠. 근데 조지 소로스는 주가가 하락될 것이다 해서 공매도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누가 명함이 있습니까? 명함습니까? 어려울 때 조지 소로스는 그것을 이용해서 공매도 쳐서 미국 증시를 어렵게 하는데 워렌 버핏은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분이 집중돼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미국의 그 증시를 도와준다 하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워렌 버핏의 회장을 재증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결국 국민의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려울 때 뭐냐, 국민의 부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정책이고 예. 기업 금융사 차원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고 개인 입장에서는 재테크거든요. 어려울 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미국 증시와 관련된 워렌 버핏과 관련돼서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오른 것에 대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용어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그 미국의 현지를 연결해 보니까 예. 미국에서도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확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이렇게 블렁컨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예.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는 제넷 앨런도 감당할 수 있다. 음. 일부 사람은 미국의 국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분산될 때에는 상당 부분 미국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일제히 미국의 그 경제라든가 미국의 국민들의 안심시키는 데 나서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페드 인사들도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이런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오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시청자 여러분 대선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중간선거는 대부분 다 11월 초에 열리거든요. 또 직전월이 옥토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 어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분류하다가 10월 달에, 11월 직전에 10월 달에 사실 그 승리의 전기를 마련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체감적으로 와닿은 때가 예. 아마 2016년 대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나왔고 예. 그다음에 정치 초년생인 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완전히 저도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다. 예. 여론조사도 뭐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근데 바로 직전에 정치 신인인 트럼프가 사실 민주당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여러 가지 것이 소셜 네트워크든 뭐 이렇게 관계해서 가짜 뉴스든 관계없이 지금 FBI 재수사 이런 문제를 대해서 예. 완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는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당선됐거든요. 예. 그것이 대표적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가 이것이 중동 전세로 중동에서 확산될 것이야 하는 측면에서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3차 얼쇼크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미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사실 주가가 이렇게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와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지수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갔다 해서 이것을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도 나온 것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가들,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증시는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분쟁이 오히려 증시에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은 그 페드 입장에서 예. 페드 인사들이 발언이 지금 이렇게 재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뭐 시카고라든가 이런 게 주요 얘기하는데요.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이전에는 대부분 다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매파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 사실 비둘기파로로 전부 변해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오늘도 일부 그 이렇게 지역 연준이 인플레가 하락이 그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사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연준은 심리적 효과, 사이코로지 이펙트와 네트워크 효과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태에 따라서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안정 방안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이전에 매파 성향을 지금은 일제히 비둘기 성향으로 누그러지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해서 예. 비판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에 따른 대책이 금리 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중동 정세발 인플레,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비용 상승 요인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것은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투자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총수요 이렇게 인플레 대책 수단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에 하나 중동 정사가 돼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플레 재발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과연 사실 물가를 잡는 대책이냐. 그리고 이 하마스과 이스라엘 전쟁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심리적 충격을 받는데 예. 자, 앞으로 국제가 올라간다. 인플레 재발된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물가 안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드도 물가 안정 부분이라는 제일로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는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목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금리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 금리나로 완전히 스위치되기가 어렵으니까 예. 11월 달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까지 이렇게 1일까지 하는 우리 시간으로 11월 달에 초에 열리는 FOMC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에 시카고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 달러 강승에 따라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간의 충동 전에 그것이 부담이 돼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예. 그 부분이 완화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궁금한 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전쟁 이후에 특히나 좀 발언을 삼가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 많은 연준 인사들과 함께 이 발언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됐을 겁니다. 예. 잭슨 미팅 이전에는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다가 잭슨 미팅 이후에는 아마 파월 발언이 그렇게 나온 적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파월 도대체 어디 가느냐? 바이든 대통령 미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내가 재임한다면 이렇게 파월의 이렇게 그 교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접적 뉘앙스를 하는데요. 그걸 충격받은 게 아니냐,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예. 바로 내일 모레 미국 시간으로 19일에 파월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권력 서열에 해당되는 윌리엄스 뉴욕 연준도 총재도 이렇게 발언합니다. 두 분이 예.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뉴욕 윌리엄스 총재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심이 있는데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음에 한번 또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연준의 또 파월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최근에 인플레 재발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등 문제 관계없이 얼마큼 심각하게 보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전쟁 체계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바이든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큼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성 문제를 생각할까. 이게 이제 파월 발언이 19일에 있는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똑같은 문제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3월에 파월이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3월 FOMC에서는 0.5%포인트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됐는데 똑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역시 페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해, 심리적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를 지금 불안 요인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금리를 0.25%로 오히려 시장 예상치 0.5% 대비해서 0.25%로 오히려 금리 인상폭을 한 단계 낮춰줬거든요. 예.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유포리 효과, 낙인 효과가 아니라 유포리 효과가 파월 발언이 앞서서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펀더멘털 요인이 더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달에 발표될 양대 지표에 대한 기대감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오늘 느닷없이 올해 그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나왔어요. 지금 2.3% 정도 이렇게 예. 되는데요. 시청자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지금 3분기 실적도 3분기 성장률도 이달 말에 발표되는데 느닷없이 월가에선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이렇게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달 말에 발표되는 이렇게 3분기의 속보치가 지금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에는 한 5.9%까지 봤습니다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지금 3분기가 끝났습니다. 3분기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집계한 거 보면 한 4%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3분기 성장률 시청률은 기억하십니까? 한 2.3% 정도 2배 이상 되거든요. 예. 이게 펀더멘탈이 개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분기 성장률은 왜 이렇게 관심이 될까?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고 3분기 성장률이 4% 이상 나오면 인플레 재발호에 대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성장률이 4% 이상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을 더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4분기 성장률이 2.3% 정도 나오면 자, 이번에 사실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3분기 성장률이 4%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인플레를 주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가 금리 더 올려. 그러면 증시 악재. 근데 4분기 성장률이 지금 2%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3분기 성장률이 4% 나오더라도 미국 페드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전향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느닷없이 3분기 성장률이 첫 번째도 발표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률이 지금 불거져 나온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증시, 이 경제를 생각하면은 미국 경제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 부럽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미국 경제 왜 이렇게 견조해졌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되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3대 예측 기관들은 대만과 한국이 속해 있는 이런 동북아 지역의 직영학적 위협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문제로 인해서 중동산 두바이를 70% 이상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야 간에 보여주는 모습, 또 우리 증시원은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국민들도 사실 전쟁이라는 거 있을 수가 있다.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이 사실 조선일보 현지 기자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가가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여야 간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 미국 증시의 이렇게 모습에서 보면 페드 인사조차도 전쟁에 따른 피해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비리기 성향으로 바꿔줘서 국력을 모으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미중 간 패철 마찰에서 이미 중국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대1의 격에 김이 세지 않습니까? 예. 김이 되지 않습니까? 만큼 그 문제는 대외정책의 설러번 패러다임이 지금 사실 승리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굉장히 제닛 앨런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과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특수에 따른 호황 부분, 그다음에 사실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뉴 경제 신안, 그리고 지금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됐거든요. 예. 전쟁이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민이라든가 인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입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 분야의 재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의 특수 부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이렇게 그 정치를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어려울 때 우리는 남북 분단이 된 상태입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국력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경제의 양대 펀더멘털 요인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